너는 아들을 못 낳는 여자야! 이제 그만 나가! 남편이 차갑게 내뱉은 그 말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10년 후 저는 그 남편의 재혼식장에 나타났죠. 그것도 남편과 판박이인 쌍둥이 아들들과 함께 말입니다. 과연 그날 결혼식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여인의 놀라운 복수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라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입니다. 결혼한 지 8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시어머니 김순희 어머니의 차가운 시선이 온몸에 꽂히는 것 같았거든요. 애는 도대체 언제 가지는 거야? 어머니가 날카롭게 던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남편 정태윤은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신문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8년이나 됐는데 이게 정상이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저는 답답한 마음에 남편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태윤은 여전히 제 눈을 피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태윤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병원에 가볼까요? 정확한 원인을 알아보자고요. 태윤이 신문을 내려놨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었어요. 꼭 그래야겠어? 네, 이런 상태로는 안 되잖아요. 태윤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알았어. 가보자. 강남의 한 유명한 산부인과를 찾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부부가 함께 검사 받으셔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각종 검사를 받았어요. 나팔관 촬영, 호르몬 검사, 초음파까지. 정말 많은 검사들이었죠. 태윤도 함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전혀 문제 없으세요. 아주 건강하십니다. 그 순간 가슴이 뛰었어요. 제 잘못이 아니었구나.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의사가 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거든요. 남편분은 정자 수치가 매우 낮으시네요. 무정자증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진료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연 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니 시험관 시술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사가 계속 설명했지만 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오는 길 태윤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 어머니한테 하지 마. 왜요? 그냥 말하지 마. 태윤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하려 했어요. 남자로서 상처받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어떻게 나왔는데? 검사 결과가 뭐야? 그때 태윤이 대답했습니다. 미라한테 좀 문제가 있대요. 저는 깜짝 놀라 태윤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태윤은 제 눈을 피했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바치 씨를 못 받으면 그냥 갈아엎어야 하는 건데. 어머니의 그 말이 아직도 제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어요. 그날 밤 저는 태윤에게 따졌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어요? 의사가 분명히 저는 문제 없다고 했잖아요. 시끄러워. 내가 멀쩡하면 뭐해? 어차피 애는 안 생기는 거 아니야? 태윤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사실은 말해야죠.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어떻게 해? 내가 문제라고? 나 때문에 정씨 집안대를 못 이을 거라고? 그때 알았어요. 태윤에게는 진실보다 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걸 말입니다. 하지만 시술은 받아야 했으니까요. 태윤은 병원에 가서 얼마 있지도 않은 정자를 채취했습니다. 냉동 보관을 위해서였어요. 이 일은 절대 비밀이야. 알겠지? 태윤이 저를 위협하듯 말했어요. 저는 그때 이미 눈치챘어야 했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저 자신의 체면을 위해 저를 이용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병원 검사를 받고 난 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윤은 저를 마치 병균 취급하듯 했고 어머니의 눈총은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죠. 시술 언제 받을 거야? 빨리 해야지. 어머니가 계속 재촉했지만 태윤은 자꾸 미뤘어요. 병원 예약을 잡았다가 취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태윤이 퇴근하자마자 저를 거실로 불렀습니다.
어머니까지 모두 자리에 앉아 계셨죠. 무슨 일이에요? 제가 물었을 때 태윤이 탁자 위로 서류 봉투를 던졌어요. 이혼하자. 그 한마디에 머리가 하얘졌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8년 동안 애 하나 못 낳는 여자랑 뭘 더해? 우리 가문의 대를 끊게 만들 거야? 태윤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끼어들었어요. 그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나도 이제 한계다. 우리 태윤이가 젊을 때 다른 여자 만나서 애라도 낳아야지.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병원에서 저는 문제 없다고 했다고요. 또 그 소리야? 그럼 우리 아들이 문제라는 거냐? 어머니가 소리를 질렀어요. 저는 태윤을 바라봤습니다. 제발 진실을 말해달라고 눈빛으로 애원했죠. 하지만 태윤은 고개를 돌렸어요. 미라야, 그만해. 8년이면 충분했어. 넌 우리 집안에 맞지 않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그래도 8년을 함께 살았는데. 8년 동안 그래서 뭘 했는데? 태윤이 차갑게 말했어요. 그때 어머니가 이혼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여기 사인해. 위자료는 안 받을 거지? 내가 할 일을 못한 건데 위자료까지 바라면 욕심이지. 저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이미 태윤 사인은 되어 있더군요. 언제부터 이걸 준비한 거예요? 한 달 전부터. 태윤이 무덤덤하게 대답했어요. 한 달 전이면 저희가 병원에서 검사받기 전이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저를 버릴 계획이었던 거죠. 저는 그제서야 모든 걸 깨달았어요. 태윤은 처음부터 저와 함께할 생각이 없었다는 걸 말입니다. 어머니가 다시 이혼 서류를 제 앞으로 밀어냈을 때 태윤이 마지막으로 던진 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난 애초에 너랑 애 낳을 생각도 없었어. 이제 그만 나가.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8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말이에요. 태윤은 제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생각하게 내버려두고 그걸 이유로 저를 버렸어요. 자신의 문제는 끝까지 숨긴 채로요. 사인 안 할 거야? 어머니가 다시 재촉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이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미라. 제 이름을 써내려가면서 이게 정말 끝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집 몇 개만 챙겨서 그 집을 나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요. 집을 나온 뒤부터 지옥이 시작됐어요. 친정 부모님은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거든요. 갈 곳이라고는 정말 아무 데도 없었어요. 서울역 근처 고시원에서 며칠을 보냈습니다. 핸드폰도 꺼놓고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았죠.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서 옛날 직장 동료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미라야,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 너 어디 있어? 그냥 잠깐 좀 혼자 있고 싶어서. 무슨 일이야?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 돌던데. 너 정말 괜찮은 거야? 무슨 소문? 아니, 그냥 사람들이 너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하더라고. 괜찮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갑자기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저를 죽은 사람 취급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더라. 8년 동안 애 못 낳아서 쫓겨났는데 살아갈 이유가 있겠어? 동네에서는 이미 그런 소문이 돌고 있었더군요. 태윤은 아마 그 소문을 듣고도 찾아보려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더 멀리 가기로 했습니다. 충청도의 작은 시골 도시, 아무도 저를 모르는 곳으로 내려갔어요. 작은 원룸을 얻고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만으로도 힘들었어요. 그렇게 3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안녕하세요. 한남병원 난임센터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혹시 정태윤 씨 부인이신가요? 아, 네. 정자 냉동 보관 연장 문의로 전화드렸는데요. 보관 기간이 곧 만료되는데 연장하실 건가요? 아니면 폐기하실 건가요? 전화를 받는 제 손이 떨렸어요.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선생님, 시술을 혹시 혼자 가서 받아도 되나요? 제가 물었을 때 간호사가 답했어요. 네, 남편분이 함께 안 오셔도 되긴 하는데 보통은 같이 오시거든요. 남편이랑 같이 갈 순 없을 것 같아서요.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일단 상담받으러 오실래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복수하려고? 태윤을 골탕 먹이려고? 아니었어요. 그저 외로웠습니다. 이 세상에 제 편이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날 밤 좁은 원룸에서 혼자 라면을 끓여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만약에 내 뱃속에 생명이 자란다면 그 아이는 저를 버리지 않겠죠? 제가 그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될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로 올라가는 버스표를 샀어요. 병원에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제 뱃속에 생명이 있다면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닐 테니까요. 누구의 아이가 아닌 오직 제 아이로 태어날 그 생명을 위해서라면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남병원에 갔을 때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면서 말했습니다. 한미라님, 냉동 정자 상태가 아주 좋네요. 시술 성공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훈과 아니, 전 남편과 사이가 좀 안 좋다고만 했어요. 이혼했다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죠. 남편분 동의서는 지난번에 받아둔 게 있으니 다음 주에 시술 받으시죠. 첫 번째 시술은 실패했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포기해야 하나 싶었죠. 세 번째 시술을 받고 2주 후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타났을 때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면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축하드려요. 쌍둥이네요.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를 보며 말했을 때 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어요. 하나도 기적인데 둘이라니. 하늘이 제 외로움을 아시고 두 배로 채워주신 것 같았습니다. 임신 기간 내내 저는 조용히 지냈어요. 배가 불러올 때마다 혼자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정말 많이 사랑한다. 세상이 아무리 차가워도 엄마가 평생 너희를 지켜줄게. 10개월 후 건강한 남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한민우, 한민성. 아이들을 처음 품에 안았을 때 세상 모든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숨결이 제 가슴에 닿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 올랐어요. 이제 정말 혼자가 아니구나. 이 아이들이 있는 한나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현실은 정말 험했어요. 밤에 한 아이가 울면 다른 아이도 따라 울었습니다. 저는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져도 행복했지만요. 민우가 열이 나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민성까지 같이 데리고 가야 하니까 새벽 3시 응급실에서 혼자 두 아이를 달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제 품에서 잠들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아빠는 어디 있어요? 유치원 운동회 날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함께 왔는데 저희만 혼자 왔을 때 민성이가 맑은 눈으로 물었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아빠 역할도 할게. 우리 민성 달리기 1등 하는 거 보러 엄마가 왔잖아. 제가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우리한테도 아빠 있어요? 민우가 7살이 되던 해에 물었을 때는 목이 메어서 한참 대답을 못했어요. 아빠는 좀 멀리 계셔. 언제 와요? 글쎄, 아빠가 지금은 많이 바쁘셔서 더 걸릴 것 같아.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순수한 우리 아이들에게 잔혹한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은 자라면서 정말 그 사람을 쏙 빼닮아갔어요. 웃는 모습, 말하는 투, 심지어 잠들 때 손을 베고 자는 습관까지 모든 게 태훈과 똑같았습니다. 가끔 아이들을 보면서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토록 미워하는 그 사람의 얼굴이 제 소중한 아이들에게서 보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아이들이 그 사람을 닮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진실을 증명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엄마, 우리는 엄마가 최고야. 엄마가 있어서 우리는 행복해. 민우와 민성이가 제게 안기며 해맑게 말할 때마다 저는 다시 힘을 냈어요. 그래,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풍족하진 않았지만
우리 세 모자는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고민이 깊어졌어요. 엄마, 왜 우리는 한씨예요? 친구들은 다 아빠 성을 따른다는데. 민우가 10살이 되면서 이런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교에서 아빠 이름 적으라고 하는데 뭐라고 써야 해요? 민성도 점점 궁금해하더군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에 있어요? 정말로 없는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거짓말로 넘어갈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죠.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엄마, 저 아빠 보고 싶어요. 어느 날 민우가 제게 안기며 말했을 때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친구들은 아빠가 축구도 가르쳐주고 놀이공원도 데려간다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와요? 민성까지 눈물을 글썽이며 물어볼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믿더라도 이 아이들에게는 친아버지라는 걸. 아빠를 만날지 말지는 아이들이 자라서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인데 제가 그 기회조차 빼앗을 권리는 없다는 거죠. 천륜은 천륜이니까요. 그날 밤 잠든 아이들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왜 우리 곁에 없었는지 아이들이 알 권리가 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는 아이들이 정하는 거야. 더 늦기 전에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만에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어요. 민우와 민성을 데리고요. 한편 그 시간 동안 태우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저와 이혼하고 2년 후부터 태우는 서유진이라는 여자와 공개적으로 동거를 시작했어요. 사실 저는 유진이라는 이름을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안 후에 고민이 많았을 때였어요. 아무리 그래도 아이의 아빠인데 알려야 하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임신 7개월쯤 됐을 때였습니다. 용기를 내서 태윤이 운영하는 회사로 찾아갔어요. 그런데 사무실 앞에서 깜짝 놀랄 일을 보게 됐죠. 전 남편이 한 여자와 다정하게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손까지 잡고 있더군요. 저는 급히 기둥 뒤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오빠, 우리 만난 지 벌써 몇 년째인데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그 여자가 태윤에게 말하는 걸 들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이제 자유의 몸이 됐으니까 곧 할 수 있어. 태윤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몇 년째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혼하기 전부터 만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 저는 바람 때문에 쫓겨난 거였어요. 아이 못 낳는다는 건 핑계였고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임신한 몸으로 홀로 서 있는 게 너무 초라했거든요. 그 후로는 연락할 생각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 후 서유진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오빠, 우리 아이 생겼대. 축하해. 태유는 당황했겠죠. 하지만 유진은 이미 다 계획해놨더군요. 어머님, 초음파 사진 좀 보세요. 어머나, 정말 남자아이네. 어머니는 손자라는 말에 눈이 뒤집혔어요. 저를 쫓아내고 그렇게 바라던 손자가 드디어 생겼으니까요. 유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님, 친자 확인 검사도 받아봤어요. 100% 태윤 오빠 아들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자 어머니는 완전히 유진의 편이 됐어요. 아이고, 이런 복덩어리가 왜 이제야 온 거냐? 그때부터 태윤과 유진은 마치 정식 부부처럼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둘이 이제 결혼을 한다고 하네요. 태윤과 유진의 재혼 소식을 들은 저는 아이들에게 진실을 알려줄 때가 왔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이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고 거짓으로 가득한 그들의 행복을 무너뜨리기 위해 결혼식장으로 향하기로 했어요. 사실 저는 복수를 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든 거짓이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어요. 예식장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정태윤을 봤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아이들 손을 더 꽉 잡았죠. 태윤은 저희를 본 순간 표정이 완전히 굳어졌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더군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저 아이들 좀 봐. 쌍둥이야. 어머나, 신랑이랑 똑같이 생겼어. 저 여자 누구지? 전처인가?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예식장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신부 대기실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유진이 저와 아이들을 보더니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나가. 당장 나가라고. 태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희 쪽으로 성큼 걸어왔어요. 여긴 내 결혼식이야. 지금 이게 무슨 짓이야? 저는 다리가 떨렸지만 민우와 민성을 보고 용기를 냈어요. 이 아이들 좀 봐.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누구 닮았는지 모르겠어? 하객들이 더욱 가까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정말이네. 신랑 어렸을 때랑 똑같아. 쌍둥이인데 둘 다 신랑 판박이야. 어머니가 급히 뛰어왔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요. 너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어머니, 이 아이들 좀 보세요. 제가 민우와 민성을 앞으로 살짝 밀어냈어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더니 입을 못 다물더라고요. 그때 민우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엄마, 저 아저씨가 우리 아빠야? 예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민성도 태윤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왜 우리 안 보러 왔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목소리에 하객들이 더욱 술렁했어요. 태윤은 당황해서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말도 안 돼. 어떻게 내가 내 아들을 낳아? 병원에서 당신 걸로 시험관 시술을 받았어. 뭐? 뭔 소리야? 정자 냉동 보관했던 거 기억 안 나?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서류가 바스락거렸죠. 여기 다 있어. 채취 날짜, 보관 기록. 태윤이 서류를 보더니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유진이 소리를 질렸습니다. 태윤 오빠한테는 우리 아들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이상한 거예요. 제가 유진을 바라봤어요. 병원에서 남편은 무정자증에 가까워 자연 임신이 어렵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자연 임신이 된 거죠? 하객들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지켜봤어요.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드라마보다 재밌네. 신랑이 문제였다는 거야? 그때였어요. 갑자기 예식장 뒤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아, 이게 뭐야? 한 남자가 헉헉거리며 뛰어들어왔어요. 너 지금 시집이라도 가겠다는 거냐? 모든 사람들이 그 남자를 바라봤어요. 유진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습니다. 동혁 씨, 당신이 어떻게 여길? 동혁이라는 남자가 숨을 헉헉거리며 소리쳤어요. 결혼식 한다고? 미쳤어? 뱃속에 내 아들을 두고? 그 순간 예식장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저 남자 누구야? 그럼 신부가 바람핀 거야? 태윤이 당황해서 물었어요. 저 사람 누구야? 오빠,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 유진이 말을 더듬었어요. 동혁이 더욱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뭘 설명할 건데? 돈 많은 남자 잡았으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할 땐 언제고? 지금 결혼까지 하겠다? 제정신이야? 어머니가 비틀거렸어요. 뭐라고? 그럼 우리 뱃속에 그 아이가 내 손주가 아니라는 거야? 이 여자가 당신들한테 무슨 소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거짓말이야. 하객들이 더욱 흥분했어요. 어머, 그럼 뭐야? 신부가 다른 남자아이를 신랑 아들이라고 속인 거야? 대박이다, 진짜? 유진이 울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아니라고.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내 아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친아빠가 따로 있다고? 무슨 소리를 더 들어볼까? 유전자 검사도 다 조작이었다는 거네. 어머니가 주저앉으셨습니다. 유진이 울면서 말했어요.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오빠를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였어. 사랑? 사람을 이렇게 기만해 놓고 사랑? 어머니가 유진에게 다가가서 소리쳤어요. 이 나쁜 년아. 내가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짓을 해. 그런 혼란 속에서 저는 민우와 민성을 보호하며 뒤로 물러났어요. 아이들이 무서워하고 있었거든요. 엄마 무서워. 민성이가 제 옷을 꽉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는 이제 집에 가자. 저는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예식장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때 태윤이 저를 불렀어요. 미라야, 잠깐. 저는 뒤돌아봤어요.
태우는 완전히 무너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얘네가 정말 내 아들들이야? 유전자 검사해봐도 되겠어?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제든지. 하지만 아이들이 무서워하니까 오늘은 이만 갈게. 그리고 저는 민우와 민성과 함께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저희는 조용히 사라졌어요. 10년 만에 드디어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예식장을 나온 지 일주일 후 태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미라야, 나야.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유전자 검사 받고 싶어? 제대로 된 병원에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갔습니다. 검사실에서 태윤을 다시 봤는데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태윤이 아이들을 보더니 눈빛이 복잡해졌어요. 검사 결과는 당연히 99% 일치였습니다. 확실한 친자 관계입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태윤이 결과지를 보더니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미라야, 미안하다.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가 달라져? 태윤의 말에 저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달라지는 건 없지. 다만 아이들이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 며칠 후 어머니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미라야, 나 좀 만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제가 살고 있는 충청도까지 내려왔어요. 미라야,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어머니가 말을 시작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말렸어요. 어머니, 사과는 됐어요. 10년이라는 시간 앞에서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럼 용서는? 용서요? 저는 웃었어요. 용서는 글쎄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 아이들 때문에 관계를 아예 끊을 생각은 없어요. 민우와 민성이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할머니가 정말 우리 할머니예요? 어머니가 아이들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 할머니야.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민우야, 민성아. 이제부터는 민우, 민성이가 할머니,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 만날 수는 있어. 엄마도 같이요? 아니, 엄마는 아니고. 왜요? 그건 민우, 민성이가 더 크면 엄마가 이야기해 줄게. 그날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미라야, 나도 안다. 내가 한 짓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그래도 아이들 볼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 아이들은 죄가 없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후로 태윤은 가끔 연락을 했어요. 양육비를 보내겠다고, 아이들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양육비는 필요 없어. 지금까지도 잘 키웠고 앞으로도 내가 키울 거니까. 만나는 것도 아이들이 원할 때 내가 판단해서 허락할게. 10년 동안 없었던 아빠가 갑자기 아빠 노릇하겠다고 하면 아이들도 혼란스러울 거야. 그럼 언제쯤? 지금은 나도 확신할 수 없네. 그날 밤 아이들이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랑 할머니 자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너희들이 원하면 가끔 만날 수 있어. 하지만 갑자기 많이 만나면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하자. 민우가 말했어요. 엄마, 우리는 지금이 좋아요. 아빠랑 할머니도 좋은데 엄마랑 있는 게 제일 편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아이들은 순수하게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해야 하는데 저는 아직도 10년 전 상처가 아물지 않았어요. 태윤과 어머니가 아무리 후회한다고 해도 제가 홀로 감당했던 그 모든 밤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용서라는 게 정말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미워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할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언젠가는, 정말 언젠가는 이 마음도 정리될 날이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요.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된 지 몇 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충청도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가끔 태윤에게서 전화가 와요. 아이들 안부를 묻거나 만나고 싶다고 하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줘요. 저는 빠지고 아이들만요. 어머니도 가끔 오세요. 손주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할머니가 왔다고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거리를 두고 지켜봐요.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고 아빠니까 제가 막을 이유는 없죠.
다만 저는 아직 함께 있기는 어려워요. 어떤 사람들은 제게 물어봐요. 복수는 다 한 거야? 복수라. 사실 저는 복수를 하려고 간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진실을 말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거짓이 무너졌죠. 태윤의 위선도, 유진의 조작도, 어머니의 편견도 모든 게 다 드러났어요. 그게 복수라면 복수일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건 복수의 시원함이 아니라 그냥 담담함이에요. 민우와 민성은 여전히 명랑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엄마, 오늘 아빠가 용돈 줬어. 민우가 어느 날 신나게 말했어요. 그래, 많이 줬어? 응, 10,000원. 민성도 받았어. 민성이 뛰어와서 지폐를 보여줬어요. 엄마, 이거로 뭐 사면 돼? 너희들이 받은 거니까 너희들이 정해. 아이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괜찮더라고요. 아빠가 미안하다고 했어. 엄마한테도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저는 별다른 감정이 들지 않더라고요.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후에 저는 혼자 생각해 봤어요. 10년 전 그날 밤 집을 나올 때는 정말 막막했었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희망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제가 키운 아이들이 있고 제가 일궈낸 삶이 있어요.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 있고요. 그게 제가 얻은 진짜 성과일 수도 있겠어요.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저를 버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강한 메시지일 테니까요.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민성이가 갑자기 물어봤거든요. 엄마, 우리 행복한 거야? 당연하지. 왜? 그냥 친구들이 부모님 둘 다 있어야 행복한 거라고 하더라고. 저는 민성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민성아, 행복은 몇 명이 있느냐가 아니라 서로 얼마나 사랑하느냐야. 우리는 셋이지만 정말 많이 사랑하잖아. 민성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맞아. 우리가 제일 행복해. 그 말을 듣고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10년 전에 한 선택이 옳았다는 걸.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말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다시 시작할 생각은 없어? 하지만 저는 대답해요. 글쎄요. 지금이 좋은데요. 굳이 바꿀 이유를 모르겠어요. 10년 전 아들 못 낳는다고 버린 사람들. 지금은 진짜 아들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저와 민우, 민성이가 서로를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도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만의 평범하고 소중한 일상을 이어갈 거예요. 그게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거든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을 밝히는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감상 한마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의 삶 곳곳에 행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